계신 고영주 변호사님을 모시고 또 강연을 소개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1989년인가 후쿠야마라고,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미국의 정치학자가 역사의 종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체제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곧 이어서 소련이 붕괴되고, 그래서 이분이 그걸 공산주의의 멸망을 붕괴를 예언했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하셨는데, 그분은 보니까 공산주의의 실무를 별로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공산주의와의 투쟁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체제전쟁이 끝나고 그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아까 우리 이인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이게 사기, 이게 지금 기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 이론은 전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제가 내린 정의에 대해서 틀렸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맞을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정권을 획득하려는 사기극, 사기극.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이거 사기인 거를 알면서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느냐? 이 사기 수법이 기기묘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사기를 치느냐? 사기 치는 방법이 크게 5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론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 이론은 전부 공산주의 선전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실천 이론은 소련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 내부적으로만 적용이 되고 밖에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 이론은 전부 공산주의 선전 이론이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네들한테 적용하는 실천 이론은 따로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기 수법이고, 두 번째는 용어 혼란 전술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민족이라고 그러면은 한 결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민족이라는 말이 되면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 그러면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평화 그러면은 온 세상이 공산화된 상태를 평화라고 봅니다.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이루자 그러면은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전국을 공산화하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전부 용어 혼란 전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궤변을 씁니다. 궤변은 이게 지금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데 자세히 따져보면은 사실이 아닌 거. 사람의 사고를 혼란시켜 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 방법을 궤변이라고 합니다. 이게 옛날에 그리스 때 소피스트들이 무조건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쓰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끼가 거미들보다 2배 빠르다 그러면은 토끼가 50m 앞에서 뛰면은, 아니 거북이가 50m 앞에서 출발하면은 토끼는 절대로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궤변 아닙니까? 이거는 사고를 혼란시키는 거죠. 어떻게 혼란시키느냐? 거북이가 50m 앞에서 출발하니까 토끼가 50m를 따라가면은 거북이는 25m 앞에가 있고, 또 토끼가 25m를 따라가면은 거북이는 12.5m 앞에가 있고, 또 토끼가 12.5m를 따라가면은 거북이는 6.25m 앞에 있고, 이래서 평생 토끼는 거북이를 따라갈 수 없다. 이게 사람을 언뜻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의 사고를 혼란시켜가지고 이게 좀 목적을 이루는 거짓을 참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이런 수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기 방법이 이 억지입니다. 억지. 어떤 억지를 쓰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주체사상 같은 거. 주체사상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자연의 주인이요, 사회의 주인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체사상이. 그럼 여기까지 틀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특히 주체사상이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확 들이맞는 거는, 이게 원래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인 인내천 사상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탁 맞는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은 왜 태어났고 인간은 왜 사느냐. 인간은 왜 태어났고 사람은 왜 사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사람은 혁명을 해서 태어났고 혁명을 해서 산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에서는 인간과 사람을 구별합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인 존재가 인간이고,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계급투쟁으로 각성된 사람을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과 사람이 달라요. 지난번에 우리 헌법 개정하려고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용어를 북한식 용어로 사람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는 이 계급투쟁으로 각성된 인간을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사람으로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이제 반복 선전입니다. 좌익들은 정권을 잡으면은 무조건 언론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뇌 교육을 시켜요. 거짓말이라도 같은 얘기를 10번, 100번 하면은 다 이렇게 진실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좌익들의 사기 수법 때문에 이게 그거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이노 박사님께서는 이승만 대통령은 이 공산당의 당부당에서 이론적으로 잘못했다라는 거를 아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거를 주장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선전 이론만 듣고도 그럼 대개는 선전 이론만 들으면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학식의 문제가 아니고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념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실천 이론만 듣고도 저거는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이론이다. 그래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천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제 1980년대에 명지대학교 윤원구 교수님이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밝혀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공산주의가 왜 허구냐, 왜 거짓이냐를 이제는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동안에 아까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화라는 말을 국민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멍들었습니다. 반국가적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을 반역행위 그런 사람, 반국가적 행위 그런 사람들을 전부 민주화 유공자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줘서 보상을 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게 큰 훈장처럼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치권에 나서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이 반체계적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뒤흔들었던 거 아닙니까? 완전히 우리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돼 버렸죠. 나라를 지키는 일이 죄악처럼 되고 나라를 부수려는 사람들이 민주화 유공자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그렇게 됐는데, 그럼 민주화라는 민주화를 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우리 체제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이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정치적으로도 공산주의고 경제적으로도 공산주의예요. 아까도 제가 역사의 종언이 그거는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자유민주 체제를 후쿠야마는 자유민주 체제가 이게 이제 세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끊임없이 이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과 그런 이론이 바로 그게 좌경 이념과 좌경 세력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좌익 세력들이 감사합니다. 이 좌경 세력들이 이 자유민주 체제를 공격하는 데는 이 경제면에서 자유민주 체제의 경제 체제, 자본주의 체제에는 공산주의가 공격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면 괜히 억압이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닌데 사람을 좀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자본주의 체제라는 건 이렇게 인간을 무시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체제다. 이렇게 가지고 공격하기가 좋은데 자유민주 체제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가지고 공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체제가 원시공산사회에서부터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봉건사회, 근대 자본제사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산주의 체제니 이렇게 변해가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전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더 좋은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감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아주 여태까지 나타난 제도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제도로 다들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가지고 이 민주주의를 공격해 가지고는 이게 승산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공산주의 가지고 자유민주 체제를 공격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되니까 우리가 자유민주 체제를 공격하는 걸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포기를 안 하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하겠습니까? 아니,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시작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도 민주주의다. 공산주의인데 지네들이 민주주의라는 게 지네들이 왜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는 너희들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인 민주주의다. 그래서 자기네들 공산주의라는 말을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는 말로 바꿔놨어요. 이거는 내부에서는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 돼서 부르주아 계급을 상대로 독재를 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가 지고지순한 정치 체제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자유민주 체제에 사는 사람들은 독재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제라고 지네들이 찬양을 하면서 이 선전 이론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고 해요. 지네들이 너희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지만 우리는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들이 주인인 민주주의다.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는 우리도 민주주의다라고 시작을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너희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얘네들의 이론을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전 국민이 주인이라는 건데 아니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는 것이고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전 국민이 주인이 되느냐? 이거는 말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소수의 부르주아가 다수인 프롤레타리아를 상대로 독재를 하는 부르주아 독재 또 부르주아가 주인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그래서 어느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할 바에는 소수인 부르주아가 다수인 프롤레타리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보다는 다수인 프롤레타리아가 소수인 부르주아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이 더 민주적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더 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80년대 우리 대학생들이 이 이론으로 전부 다 뿅가버렸어요. 전부. 그래서 제가 또 이거 얘기를 하면은 그렇구나. 공산주의가 진짜 민주주의구나. 참된 민주주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이것이 왜 거짓말인지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까 공산주의 이론에 이중구조로 되어 있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공산주의 이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선전 이론이에요. 어떤 선전 이론이 뭐냐면은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다. 계급이 없는 사회다. 능력에 따라 이루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 아까처럼 제일 이제 발전된 이론이 공산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전 이론이죠. 그러면 실천 이론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공산주의가 노동자, 농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인가? 그런데 얘네들 실천 이론에 들어가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계급 간에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다. 농민을 믿지 마라. 농민에게는 절대 권력을 나눠주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왜 농민한테 나눠주지 말라고 그러느냐? 농민은 이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사적 소유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르주아들하고 영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뿌띠 부르주아, 뿌띠가 아마 작다 이런 뜻인 모양입니다. 뿌띠 부르주아라고 했죠. 농민을. 그래서 농민을 권력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자기네들이 다수가 소수에 대해서 독재를 하니까 진짜 민주주의라고 그랬는데 농민을 많은 인구의 농민을 다 제외해버리면은 다수가 소수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선전이론과 이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그것까지는 뭐 그대로 용인을 하더라도 그럼 노동자는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얘네들이 아까 얘기했죠. 궤변을 쓴다고.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민주집중제라는 궤변을 씁니다. 이 궤변의 내용은 뭐냐면은 노동자들이 수백만, 수천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노동자가 주권을 갖는다고는 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주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겠느냐? 그 주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주권을 공산당에다가 위임을 한다. 이게 위임을 하는 것이 민주집중제, 공산주의 조직원리예요. 근데 아니 자기 이 주권을 갖다가 남한테 위임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억지죠. 아니 억지에다가 이게 좀 궤변이에요, 궤변. 공산당한테 맡기면은 노동자의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거다, 효율적으로 행사할 거다라는 것이 이게 궤변이죠. 그러면은 공산당은 그러면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 공산당원도 수만 명 뭐 이렇게 될 텐데 이 수만 명이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산당의 주권을 중앙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전부 민주집중제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중앙위원회도 수십 명이 되는데, 수백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중앙위원회의 주권을 정치위원회에다가 다시 위임을 해요. 똑같이 민주집중제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정치국은 또 수십 명이 되는데 정치국원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위해서 또 민주집중제가 적용돼서 수령에게 위임을 합니다. 이 주권이라는 것은 한 국가에서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주권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의를 하거나 거부를 하거나 반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권력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공산주의나 실천 이론에 의해서 주권자는 수령 하나뿐이에요. 효율적인 주권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은 수령한테 모든 주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는 노동자, 농민이 주권자라고 그랬는데 실천 이론에 들어가 보면은 노동자, 농민은 주권이 없어요. 그 주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수령한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공산주의 국가든지 공산주의 사회는 수령 1인 독재 체제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이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고 내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데 저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저게 틀림없이 심오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왜 저게 지금 전 공산국가의 이 체제가 저렇게 1인 독재 체제로 돼 있느냐, 수령 1인 독재 체제로 돼 있느냐를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공산주의가 이론은 좋은데 현실이 그게 미치지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명지대 윤원국 교수님이 1970년대 이 양반은 공산주의 이론에 아주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공산주의 이론도 강의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 양반은 이론은 좋은데 현실이 그게 미치지 못하는 것뿐이다라는 말을 그거를 납득을 안 했어요. 자기가 공산주의 이론에 통달하는 사람인데 뭐 이론이 좋은데, 근데 이론이 좋으면은 현실 결과도 좋아야지 이론은 좋은데 현실이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론에 뭔가가 비밀이 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소련의 정치학교 가서 경제학교 가서 이런 거 공산주의 종주국의 정치학교 가서 경제학교 가서 이런 거를 구해가지고 다시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 이론은 선전 이론과 실천 이론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발견을 해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게 지금 공산주의 이론 강의가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가 북한과 이 이념 체제 때문에 분단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끊임없이 북한하고 이제 충돌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한테는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은지, 왜 공산주의 체제가 나쁜지를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게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념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국민된 도리로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이념 교육을 제대로 시켰느냐? 그것도 이념 교육을 못 시킨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이념 교육을 못 시켰어요. 왜 못 시켰느냐? 아이고, 어서오세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이인호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공산주의가 나쁘다, 공산당이 나쁘다, 공산주의자가 나쁘다라는 것은 전부 체득을 해버렸어요. 몸으로 느껴버렸어요. 이론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이 뭐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저건 도저히 상종 못할 인간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이론으로는 뭘 잘 모르니까 안 되겠고, 그래서 빨갱이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저거는 틀린 말인데 왜 틀렸는지를 그걸 반박을 못 하겠으니까 하여튼 빨갱이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지금 6.25 직후에는 이념교육이라는 게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념교육을 해요. 공산주의가 나쁜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념교육을 별로 안 하다가, 그래도 이념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잘 알기 때문에 이념교육 시간을 넣었어요. 윤리, 도덕 이런 게 이념교육하라고 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치라고 그러면은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왜 좋은지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왜 나쁘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도덕시간, 윤리시간에 뭘 가르치냐면은 자본론을 설명을 한다든지 뭐 유물사관을 설명한다든지 또 뭐 노동가치서를 설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 선전이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게 공산주의 선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찬양 고무했다고 그래가지고 국가관법으로 강사가 처벌받기도 하고 방공법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아예 저건 말썽이 많은 이런 공산주의 이론은 아예 들어가지를 말자. 이거는 왜? 그래가지고 그냥 쭉 방치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념교육을 하지 않는 동안에 1970년, 80년대 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친북 반미 좌경 의식화 학습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이념교육을 거꾸로 공산주의가 좋다는 교육을 계속 대학생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교조가 출범한 다음부터는 1989년부터는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그런 엉터리 이념교육을 반대의 이념교육을 해온 거죠. 그런데 윤 교수님이 공산주의 이론의 이중구조를 발견한 다음부터 그거를 공산주의가 왜 나쁘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윤 교수님이 한동안 1980년대 막 학생들 좌경의식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에 열심히 이념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강사로 오셔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전부 그냥 혼자만 듣고서 흘려버리고 말아서 그게 확대 재생산이 안 됐어요. 지금 윤홍구 교수의 설명을 저처럼 이렇게 대신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런 이념 교육을 실시했는데 또 그거를 다시 전파해 주는 분들이 별로 없었고 제 강의를 듣고서 그거를 써서 감상을 쓰는 분이 있는데 보면은 그래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된 것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아마 한 번 들어가지고는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물어보세요. 이게 누구? 그 사무총장 핸드폰입니다. 네, 그냥 거기 두시면 되겠습니다. 내 핸드폰 어디 갔어? 뒤에 있구나. 네, 맞아요. 난 이거 보고서 안경을 쓰고서 한참 찾는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왜 80년대에 그렇게 많이 이제 좌경화되어 있느냐? 그거는 이제 12.6 5.18을 겪으면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는데 얘들이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은 간접선거로 인한 초대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고, 근데 학생들이 이 군사정부라는 거를 막 견디기 힘든 데다가 군사정부에 대해서 혐오감이 있는데 이거를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제 이런 간선제도는 전국 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정권 교체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자유민주 체제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자유민주 체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고 있는데 이 좌익 세력들이 접근을 한 거죠. 뭐라고 접근하냐면은 너희들 판단이 맞다. 이런 체제에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냐? 공산혁명에 의한 경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젊은 청년 학생들은 이 전두환 정권만 쓰러뜨릴 수 있으면은 그야말로 악마하고
한테 혼이라도 팔겠다,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이게 그 공산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기네들이 이런 혁명을 위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해야 되고 공산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거침없이 주장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공산주의, 우리 기성세대들은 공산주의라고 그러면 무조건 이게 지금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데 그 당시에 청년 학생들은 공산주의자인 걸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있냐 그러면은 제가 배운 얼마 안 되는 지식 가지고 뭐 집에 가서 얘기해 보면은 아버지도 모르지, 형도 모르지, 또 선배들하고 얘기해도 선배들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공산주의 이론을 조금 아는 거를 엉터리 지식이지만 그게 크게 뭐 선각자나 된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자랑스럽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런 그 작용 이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속하게 이제 빠져들게 됐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왜 그렇게 갑자기 전국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작용 이념 그러니까 스타디 그룹이죠. 의식화 학습을 받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러시아의 분화로드 운동을 본따서는 겁니다. 분화로드 운동은 아까 뭐 그 이노 대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분화로드 운동, 분화로드라는 거는 러시아 말로 민중 속으로 이런 뜻이랍니다. 그거를 본따서 하는 거다. 그러면 그 분화로드 운동이라는 게 뭐냐? 1870년대에 아까 1870년대 얘기를 우리 저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870년대에 유럽에는 아주 그 공산주의 그때 막스가 그랬나요? 공산주의 유령이 떠들고 있다 유럽에. 이 교수님 유령이 떠돌고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떠돌고 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저렇게 좀 이상적인 사회, 공산주의 사회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 지식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되면 자본주의는 자체 보수에 의해서 붕괴되고 공산주의 사회로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1870년대 러시아 사회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짜르 시대 아니에요. 농노들 시대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라는 게 없어요. 뭐 공업이 발전해야 노동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러시아 그 당시 지식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는 언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해서 그 다음에 이상사회인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좀 그런 자본주의 사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산주의 사회로 갈 수가 없는가.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농민운동입니다. 농민운동. 그래서 그 당시 러시아 지식인들이 한 1000여 명이 러시아의 농촌에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농민들을 의식화시키기 시작을 했죠.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 이제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다 잡혀서 처형되고 그랬지만 그 영향으로 40여 년 만인 1917년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완전히 그야말로 자본주의 불모지에서 저렇게 40여 년 만에 의식화 학습만 가지고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데 우리나라 1980년대는 그야말로 천민 자본주의 사회 하여튼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고 뭐 사회 갈등이 심하고 이런데 여기서 의식화 학습을 시작하면은 의식화 학습이라는 게 이제 한 명이 10명을 가르치면은 한 학년 올라가면은 또 얘네들이 10명이 또 다 중심이 돼가지고 또 10명씩 맞춰서 가르치고 이게 10배씩만 늘어나면은 10에 6승하면은 100만 아닙니까? 그때 100만 학도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6년만 지나면은 이거 완전히 전 대학가가 이게 새빨갛게 될 텐데 이거 진짜로 큰일 났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곧 공산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막 전율을 느끼고
하여튼 저로서는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감에 이제 불탔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공안을 전문으로 하면서 북한의 그 전략전술서 전략전술을 총 집대성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이라는 책이에요. 1975년에 그 책이 나왔는데 북한의 모든 전략전술이 거기 다 이게 정리가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당연히 이제 저기 비밀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공안을 담당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안기부에서 빌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다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미 1975년 이전에 김일성이가 남조선 인민들을 의식화하라고 이미 지령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의식학습을 하면서 이제 우리 그 사법기관들을 이제 그 수사기관들을 속이려고 김일성 지령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 않고 분화로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우리 거짓말을 해놨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뭐 궁금하신 게 없습니까? 그럼 아니 좀 간략하게 또 다음에 그럼 전교조 얘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게 제가 4시간, 5시간은 얘기해야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차피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건너뛰어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나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러시아 분화로드 운동, 예. 이거는 우리 공안당국에서 처벌이나 수사 대상이 아니고 북한의 김일성의 지령에 의한 공산화 운동만 탈법 위법이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제 그 의도가 이게 북한의 지령에 의했다고 하는 거하고 예. 지네들이 이 사회가 도저히 썩어 빠져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종화를 하겠다고 하는 거하고는 조금 네. 다르고, 우리 체제를 바꾸려고 공산혁명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다 둘 다 처벌 대상입니다. 네. 제가 1980년부터 공안검사를 해가지고 1986년 저 공안검사를 한 6년쯤 한 때인데, 제가 서울지검에서 민중교육지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민중교육지. 민중교육지라는 거를 어떤 선생님 3분이 썼는데, 이 3분이 그 이적 표현물을 작성했다고 그래가지고 구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수사해서 기소한 분은 딴 데로 전근 가고, 제가 그 후임보다도 이제 공소유지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공소유지 하는 검사는 대개 이제 공판 카드에 써 있는 것만 보고 나중에 재판 진행되면 뭐 징역 몇 년을 뭐 구형합니다 뭐 이렇게만 하고 이제 안 봐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하여튼 저희 때는 이념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는 거는 내가 다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민중교육지도 제가 다 읽어보고 또 그 압수된 그 노트 뭐 메모지 이런 것까지 다 봤어요. 근데 노트에 재미난 게 써 있더라고요. 뭐가 써 있냐면은 그 자기네들끼리 회의한 회의록 비슷한 게 써 있어요. 그 뭔 내용이냐? 얘네들이 대학생들을 그렇게 의식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이게 1986년쯤 되니까 전 대학가가 빨갛게 돼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 수사당국, 사정당국에서는 그게 막 걱정인데, 대학생들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걱정인데, 그 좌익 세력들은 지네들 나름대로도 불만이 있더라고요. 무슨 불만이냐? 아니 기껏 여태까지 의식화를 시켜놨는데 왜 이렇게 그 혁명이 성공이 안 되느냐? 얘네들이 누구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혁명을 위해서 이제 의식학습을 시작을 했는데 왜 여태까지
더 이상 의식화학습 시킬 것도 없이 전 대학가가 빨갛게 됐는데 왜 아직까지도 혁명이 성공이 안 되느냐. 그 지네들이 우리 오 선생님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의식화학습 얘기 들어보셨어요? 선생님들 민중교육 보셨어요? 아니요, 저희 학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네들은 뭐라고 거기다가 그 결론을 내놨냐면 얘네들은 혁명의 민중혁명에 성공한 사례로 4.19 혁명을 예를 듭니다. 아까 이 박사님도 4.19 혁명 말씀하셨는데 4.19 혁명 때를 봐라. 혁명이 그때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까지 다 뛰쳐나왔다. 거리로.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은 머리에 먹물이 들어있어가지고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이념적으로 좌경화됐어도 이게 쉽게 뛰쳐나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철없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뛰쳐나와야 이게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의식화시킬 것이냐. 대학생들은 이렇게 의식화학습 서클 가지고 이렇게 지네들끼리 선후배로 해가지고서는 이게 의식화학습이 전개가 됐는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의식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의식화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결론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불법일대였고,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고서 제가 코웃음 치고 말았는데, 1989년이 되니까 진짜로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공안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공안 문제는 이제 큰 문제죠. 그런데 그 당시 저는 노동을 전담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교조니까 노동 문제이기도 한데 교육부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바람에 검찰에서도 학원 담당이 이 전교조 문제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대검 연구관으로 노동을 전담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내 일이 아니구나 하고 있는데 하루는 우리 이제 상사가 공안기획관인데 공안 연구관이 6명이 있었고 좀 급히 회의를 하자 해가지고서는 이제 공안기획관실에 갔더니 묻는 얘기가 도대체 선생님들이 참교육이라는 게 무엇이며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뭐 거기 아무도 연구관 저까지 해서 6명인데 다른 5명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저는 옛날에 이제 민중교육지 하면서 얘네들 생각을 다 알아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참교육이라는 거는 일본 교육 황폐화의 주범이라고 하는 일본 교원노조가 표방하는 참 진짜 진교육을 우리말로 바꿔서 참교육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은 왜 지네들이 참교육을 주장하느냐. 기존의 교육이 가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존의 교육이 가짜 교육이냐.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민중교육 체계 본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라는 게 대부분 부르주아의 자식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이 민중계급의 자식이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부르주아가 될 사람은 극히 소수고 대부분은 민중이 될 텐데 민중의 자식이고 앞으로 민중이 될 학생들한테 자본가를 위한 자본주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건 가짜 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을 의식화시키려고 그러는 거다. 그 얘기를 설명을 했더니 다른 연구관들이나 공안기획관이 설마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그럴 리가 있나. 보면은 고검사는 항상 좀 과격해. 아니 내가 그거를 꾸며내는 겁니까? 나는 알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가 모르면은 나는 모르는 걸 저 사람이 알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을 잘 안 해줘요. 쟤는 성격이 그렇게 그렇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를
대검의 저걸로 방침으로 결정할 건지를 투표를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아니 나는 지금 그 10년째 지금 공안검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쥐들은 엊그저께 공안부에 배치돼가지고 공안검사라고 그러는 애들이 무슨 그거 아는 거고 모르는 거 사이에 무슨 투표가 있냐. 그 싫으면 관둬라 한 거네. 내 나라만 망하냐 네 나라도 망하지. 그래서 내가 돌아왔어요. 그 방에 가서 이제 그 열을 식히고 있는데 공안기획관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잠깐 와보라고. 근데 그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데 노태우 대통령이 아니 지금 이 선생님들이 법에도 없는 노동잡을 만들다고 저러고 있는데 도대체 공안기관들은 뭐하고 있느냐 해가지고 막 화를 막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동이 걸린 거지. 물동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대책 회의가 열리는데 저기 성채고 네. 내가 이따가 까먹더라도 네. 이따가 그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까지 가는 과정 좀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거는 꼭 빼놓으면 안 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기관이 불리길래 가봤더니 청와대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비상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리는데 원래는 이제 학원 담당이 가야 되지만 학원 담당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는 것 같고 공사 말이 믿었지는 않지만 경가는 아는 것 같으니까 공사가 대신 좀 참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상사가 시키면 가야죠 뭐. 청와대 가면서 아니 이건 뭐 대검의 같은 공안부 검사들도 내 말을 안 믿어주는데 청와대 가서 다른 기관들 앞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누가 그걸 믿어주겠어요? 나를 미친놈 취급할 텐데. 그래서 아이 청와대 가면은 나 한마디도 안 하고 꼭 다물고 있다 와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갔죠. 갔더니 그 당시에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윤여준 비서관이 이제 주재를 해가지고 회의를 여는데 각 기관에 뭐 한 20여 개 기관의 이제 국장급들이 이제 다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윤여준 비서관이 이제 왼쪽에 앉고 오른쪽에는 이제 안기부 쪽에서 이제 와서 앉아가지고 안기부 쪽에서부터 쭉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아무도 질문은 똑같아요. 도대체 참교육이 뭐며 선생님들이 왜 갑자기 노동자부 결성을 하겠다고 그러느냐. 쭉 돌아오는데 아무도 뭐 아는 게 없습니다 해가지고 할 말 없습니다 전부 해가지고 마지막에 나 하나 남았는데 윤여준 비서관이 아니 대검에서 오신 고검사님 뭐 좀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그리고 사정을 하는데 내가 그냥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모르겠다 뭐 제가 들라면 듣고 말라면 말고 우선 아까 이게 그 공안기획관 앞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윤여준 비서관이 고검사님 그것 좀 어떻게 좀 글로 좀 써주실 수 없습니까? 근데 뭐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고 그러는데 아니 여태까지 이렇게 구박받고 있다가 청와대에서 막 그렇게 높이고 해주니까 알았다고 내가 바로 써드리겠다고. 공안연구관이 얼마나 바쁜 자리인데 그날 집에 가가지고 밤샘 해가지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써서 청와대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예쁘게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다가 다 그걸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우리 대검의 이제 확대 간부회의 이제 검사장님들 다 나오고 이제 그런 회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이 연구관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검사장님들 귀를 키워준다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그날 토픽을 정해서 발표를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제 차례인데 저는 뭐 그 당시 이제 막 그 전교조 때문에 여론이 뜨겁고 마침 저는 다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고 그랬죠.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김기춘 총장님입니다. 그 얘기했더니 이분은 또 얼마나 정확한 분이니까 고검사 그거 빨리 언론에 배포해. 그래가지고 그건 뭐 대검 기자실이 바로 밑에 있으니까 목사만 해가지고 배포를 했죠. 그 다음 전 신문에 완전히 이게 양면을 꽉 채워가지고 제가 쓴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라는 말이 용어 하나도 안 틀리게 그대로 다 그대로 나갔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게냐면은 이를테면은 그 당시에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가 한 2만 명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원식 교육부 장관이 6월 30일까지 탈퇴를 하지 않으면은 전원 해직 처리하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 판이었어요. 그런데 6월 27일까지 퇴직한 전교에서 탈퇴한 사람은 10여 명밖에 안 돼요. 하나도 탈퇴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2만 명을 어떻게 해직 처리를 합니까? 그런데 제 말이 언론에 배포된 다음에 이틀 동안에 93%가 탈퇴를 했어요. 1,490명 남은 사람만 이제 해직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전교조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정원식 장관이 고맙다고, 대검 때문에 이게 전교조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고맙다고 이제 그 당시 대검 공안부장이 이건계 검사장인데, 이건계 검사장한테 돈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건계 검사장이 나를 부르더니, 이건 고검사가 한 일이니까 우리 반씩 나눠 갖자. 제가 그 당시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50만 원은 뭐 적은 돈 아닙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하여튼 최소한도 오늘 저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이게 원래는 용어가 바뀌는 과정을 알게 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납득이 쉬운데, 일단 주막 한산급이라도 하겠습니다. 불임 사건 때까지만 해도 이 학생들이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는데,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불임 사건이 끝날 때쯤 되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이 자기 자서전에다가 써놓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판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느냐를 주장을 하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하루는 재판을 하고 있는데 재판장이 자기 보고 좀 판사실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때 재판을 막 이제 한참 하다가 중간에 가서 아이고 그 재판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들 말하는 것 좀 보시오. 저놈들 완전히 빨갱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판사가, 재판장이 놀란 거예요. 학생들이 완전히 빨갱이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네들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듣는 사람은 섬찟섬찟 하잖아요. 공산주의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그 당시 또 위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좌익 세력의 상층부에서 이제 법정 투쟁 지침이라는 게 내려왔어요. 법정 투쟁 지침의 얘기가 뭐냐면은 경찰에 붙잡히면은 하여튼 뭐 묵비권을 무조건 행사하라. 도저히 안 돼서 말을 하게 했으면은, 자백을 했으면은 검찰에 가서는 그거는 전부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라. 그리고 또 허위 자백이라고 얘기해라. 또 법원에 가서는 검찰에서 허위 자백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자백을 하면 안 되고, 특히 공산주의자라는 말은 절대로 그건 자백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안 쓰면은 얘네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했겠습니까? 아까 우리 최병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산주의를 이념을 그렇게 포기를 안 하죠. 그러면 그 공산주의를 뭐라고 썼겠습니까?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민주주의. 그 다음부터 이제 민중민주주의라는 말로 갈아 썼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노동자 농민이 주권자가 된다는 건데, 민중민주주의는 민중이 주인이 된다. 그러면 그 민중이라는 말도 지네들이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를 쓰니까 인민민주주의 똑같이 쓰면은 너 빨갱이냐고 할 거 아니야? 북한하고 똑같이 쓰면은. 그러니까 비슷한 말로 바꾼 거예요. 민중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초창기에는 저희가 아니 얘네들이 민중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건 내용은 전부 공산주의 같은데 이걸
여태까지 안 쓰던 용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이게 인민민주주의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아니 용어가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빨갱이로 몰라고 그러냐. 또 용공 조작하는 걸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거를 처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제 그 뒤에 고려대학교에서 앞세운 이철우 의원의 발언과 민중민주주의라는 이 고려대 교지에서 민중민주주의라는 게 민중민주주의라는 무엇이냐 해서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민중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다 하면서 아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얘기를 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프롤레타리아를 민중으로만 바꿔서 얘기를 해서 아 이게 바로 변형된 공산주의다 해가지고 제가 이 민중민주주의를 제가 그 글을 쓴 저자하고 또 학술부장 책을 낸 학술부장 두 사람을 고대 그래서 기소를 해서 그게 유죄 판결이 되면서 민중민주주의가 이제 이적 이념으로 된 겁니다. 공산주의나 똑같이.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공산주의란 말도 못 쓰고 민중민주주의란 말도 못 쓰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까 뭐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할 리는 없다고 그랬죠. 민주주의. 예? 민주주의. 한 단계 건너뛰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말했었어요.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건 어디서 나왔냐면은 통진당 이 해산된 통진당이 자기네들이 이념이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해서 거기 나오는데 2010년에 이제 11년이다.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각 본부장하고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흥분해가지고 아니 이 민주노동당, 민노당을 좀 보라고 저게 하는 짓이 북한의 노동당하고 뭐가 다르냐 저것들 좀 어떻게 저것 좀 해산시켜 줄 수 없느냐 우리 헌법에 정당 해산제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고 있다고 와서 사무실에 가서 민주노동당 강령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민중 주권을 주장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고 하는 거는 민중민주주의 주장과 똑같은데 명칭은 진보적 민주주의로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자기네들 인민민주주의를 미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라는 것은 저는 공안을 해가지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래가지고선 하여튼 과정에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민중민주주의 이거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이적 이념이고 그래서 이런 이적 이념을 강령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민노당 해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우리는 직접 해산 청구를 못해요.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정부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다가 해산 심판 청구를 해달라고 우리는 청원을 했고 그런데 그에 민노당이 뭐 다른 당들하고 뭐 합쳐가지고 통진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당이 민노당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소용없는 거고. 근데 그 다음에 2012년에 보니까 통진당도 또 하는 짓이 민노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 통진당 강령 찾아보니까 또 똑같이 뭐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민중 주권 주장하고 뭐 민중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를 주장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이제 정당 해산 심판 청문을 또 한 번 했죠. 이명박 정권 때는 도대체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제는 좀 뭐 좀 달라졌는지 모른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청원서를 냈습니다. 통진당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여기는 이제 비서실장이 김기춘 실장님이 들어오시니까 김기춘 실장님이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고서 그래서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4년 12월 19일 날 이제 해산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김기춘 실장님 모시고 이제 운동을 한번 하면서 제가
2006년에 검찰에서 물러난 후로 계속 이제 애국단체 활동을 해왔는데 하나도 결과가 안 남을 뻔했는데 총장님 덕분에 실장님이기도 하고 총장님이기도 하고 그런데 통진당 해산, 전교조 법외노조, 현대사 외국 시정, 그 교과서, 국정교과서 만드는 거 세 가지 다 이루어져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김기춘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고검사장 좀 생각을 좀 해보시오. 그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만일 정부가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했다가 헌법재판소가 그걸 기각을 하면은 정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결심을 한 거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나보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물론 뭐 대통령이 결심을 했겠지만 대통령이 결심하게 해준 분이 실장님 아니냐. 그래서 저야 뭐 실장님도 고맙고 대통령도 고맙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런 분은 뭐 10명 100명 있어도 이게 결단이 못 내립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무슨 뭐 정부 최순실이가 했더니 뭐냐는데 나는 항상 강연을 다니면서 이게 지금 남자 대통령 10명보다 여자 대통령이 한 명이 더 낫다고 그러고 다녀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거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이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란 말도 못 쓰죠. 민중민주주의란 말도 못 쓰죠. 진보적 민주주의란 말도 못 쓰죠. 그리고 이제 민중주권도 뭐 얘기 못 하죠. 그러면 얘네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하죠. 아까 우리 성취가 얘기한 뭐예요?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라는 과정 말씀하신 거. 그래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꼼수가 뭐냐면은 지난 2018년도에 헌법 개정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전부 자유를 뺐잖아요. 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면 자유민주주의지 자유를 떼나 안 떼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그 다음 얘기하죠. 올라가지고. 누가 듣는 사람이 또 있어요? 2010년도에 북한에서 자기네들 노동당 강령을 개정을 하면서 북한에서는 노동당 강령이 헌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노동당 강령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수령 교시고 수령이 주권자니까. 그런데 그때 남조선 대남혁명 전략 이름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었던 건데 그거를 인민을 빼버렸어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으로. 그래서 그때는 이 공안 담당했던 분들은 다 이게 굉장히 궁금해 있었어요. 북한이 갑자기 몇십 년 동안 유지하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에서 왜 저거를 인민을 뺐을까?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왜 뺐을까?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인데 뭐 굳이 진짜 민주주의 하면은 인민민주주의지 구태여 인민민주주의라는 말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자기네들이 민주주의라고 그러면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하면 그게 바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이다. 그래서 이제 인민을 뺀 거예요. 그거를 똑같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우리나라 좌익들도 전부 진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고 배운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도 민주주의로 바꾸면은 인민민주주의로 알도록. 그래서 그런데 이제 다행히 하여튼 여러 애국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헌법 개정이 무산됐고 그러면 헌법 개정이 안 됐으면은 그러면 원위치 된 거 아니냐. 근데 저것들이 반칙을 써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헌법 개정은 안 됐어도 현재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억지죠, 억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란 말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뭐 필요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다. 그러고서는 헌법 개정이 안 됐는데 지네들 멋대로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란 말을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네들은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노골적으로는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예. 그 5종이 있는데 5종 중에서 3종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주권인데 통진당이 국민주권인 우리나라가 국민주권주의인데 국민주권주의 대신에 민중주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통진당이 해산된 건데 윤리와 사상 교과서 3종에서는 인민주권이라고 우리나라는 인민주권이라고 주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은 내가 검사였으면은 내가 공안검사를 하고 있었으면은 저희 교육부 저것들 다 구속시켰을 텐데 지금 그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용어 혼란 전술이죠. 지금 그 공산주의를 프롤레타르 민주주의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까지 전부 하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 민주주의 뜻을 제대로 이렇게 쟤네들이 장난치고 있는 걸 몰라가지고 민주주의는 의뢰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가 해가지고 민주주의 주장한 놈들 이런 걸 전부 지금 민주화 유공자라고 전부 다 지금 그 보상을 하고 명예회복을 해주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없이 얘기하면은 오늘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죠. 잠깐만요. 예, 말씀. 유튜브 보니까 지금 바이든하고 윤석열 회담 결과가 나왔는데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는 걸로 우리 협력해가지고 예. 해체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한국에 있는데 그 바이든을 조종하는 건 트럼프 미국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그쪽에서 다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트럼프 미국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은 좌파거든요. 미국이가 좌파거든요. 비민주당 좌파가 중국 공산당을 해체할 이유가 없지. 같은 편. 그러니까 트럼프, 바이든을 선거로. 그거는 아까 네. 이인호 박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미국 민주당이 지금 우리 민주당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 미국 민주당은 그 우리 애국 국민들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그 우리나라를 트루먼 대통령. 저기 독립시켜준 것도 미국 민주당 때고 루즈벨트 때인가요? 트루먼 대통령 때. 아니 우리나라 저기 네, 루즈벨트 맞습니다. 민주당. 민주당 때 그 루즈벨트가 우리나라를 일본에서 독립시켜주고 6.25 전쟁 때 왔을 때 트루먼 대통령이 우리를 구해주고 지금 미국 민주당 정권이 우리 도와줬지.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정권을 그걸 좌파라고 보면 안 돼요. 방공영 씨는 투철한데요, 거기가. 근데 다만 지금 변형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는 데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그거를 뒤집어 엎으려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종주국인데 미국의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 정부를 공산주의 정부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태까지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미국 민주당은 아주 그 반공 정부입니다. 아니 저쪽 금융 세력들한테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예, 그거는 이게 공사를 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 일루미나티 얘기는 지난번에 이인호 박사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예.